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관세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실 거예요. 근데 이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분량이 우리가 국제무역사를 통해서 배우시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기도 하고 가장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 무역규범 파트에서 봤을 때에는 대무역법이랑 관세법이 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 대무역법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요. 대신에 문제는 거의 2배 가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무역법에서는 한 반 정도만 맞추시고, 그 다음에 관세법 쪽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그런 전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관세법 내용을 좀 보시기 전에 거기 우리 맨 처음에 한번 볼게요. 그 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데 있죠.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를 보면은 이제 관세법 이론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관세법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세, 과세 요건, 관세율, 탄력관세제도, 요 2장, 3장, 4장이 문제 출제 비율이 좀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 15장의 보세구역 있죠. 여기에도 좀 출제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관 파트도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좀 주의 집중해서 공부하실 파트들은 2장, 3장, 4장, 15장, 16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관세법 자체에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죠. 20문제가 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들이 문제 출제 비중이 높긴 하지만 다른 파트들이 한 문제, 두 문제씩 이렇게 섞여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법은 좀 분량은 많아요. 좀 방대하긴 합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기만 하면은 좀 비교적 쉽게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트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좀 상세하고 쉽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출제 빈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해놓은 부분이고, 자, 이제 관세법 이론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의 종류 및 의의를 보시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제가 개념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부터 물품이 수입이 돼요. 여러분들 해외 직구들 한 번씩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특히 뭐 최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해외 그런 어떤 페스티벌 같은 축제 같은 느낌의 한국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막 주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직구 구매율이 굉장히 조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특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를 구매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지금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추세인 거죠. 자, 어쨌든 내가 이걸 내 스스로 혼자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여행 갔다가 물품을 구매해서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면세 한도가 있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맞춰오게 되면 세금을 안 내요. 또 이렇게 해외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들, 마찬가지로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별로 조금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 미국 이외의 국가는 $150까지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21만 원 정도, 얘는 한 15만 5천 원 혹은 16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인 사용 용도라 하더라도요, 이걸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직구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어쨌든 해외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 법 규정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관세법입니다. 이 관세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한국으로 들어올 때 나라에, 즉 세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신고한 내용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세관에서 해당 수입 신고를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외국 물품이 국내로 들어와서 내국 물품이 되는 거예요. 한국 물품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고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메인은 요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통관 쪽 파트 아까 전에 보셨죠. 그 파트에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언급이 되고 그 전까지는 그럼 이 세금 과연 누가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고는 누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잘못했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지 학습할지를 먼저 한번 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관세의 종류 및 의의 1번에 관세 관세는 국세의 일종으로서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뭐 어쨌든 간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이래요. 이 관세선은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선은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인 개념을 하나 만들어 온 것뿐입니다. 원칙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때인 수입, 수출, 반송 시에 모두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즉 관세선을 통과하면은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수출, 수입, 반송 전부 다 관세가 부과가 돼야 되긴 하지만 현행 관세법에서는 밑줄 쳐주세요. 수입 물품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물품을 수출하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관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 주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줬죠. 부가가치세도 안 내요. 지금은 여기는 관세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관세의 종류. 관세는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 하고 이에 따라 수입세만을 국내에서 부과하고 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 아마 그 세무 쪽을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당 물품을 소비하게 되는 국가에서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물품이 수출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만약에 수출세가 부과가 돼요.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 수입세가 부과가 돼요. 그러면은 과세가 몇 번 된 거예요? 2번 된 거죠.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최종적으로 소비할 국가에서 한 번만 과세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뭐 이중과세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전 세계 차원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금이 만약에 여기서 부과되고 여기서도 부과되고 여기서도 부과됐다. 3번 부과됐다. 그러면 결국에는 손해는 누가 입어요? 소비자가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금이 부과된 것만큼 물품 가격에 추가가 될 거니까 소비자가 물품을 비싸게 구매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칙에 따라서 수입세만 현재는 부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수입세, 수입 시 부과되는 조세고 2번에 수출세, 수출 시 부과되는 조세 3번에 통과세는 통과 시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이것도 예전에는 부과를 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자, 여기 중국에서 물건이 출발해서 한국을 들렀다가 한국으로 내륙 운송 통해서 가가지고 여기에서 미국으로 갔다 라고 하는 때에는 이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해당 물품이 그냥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통과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부과하지 않느냐?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이 물류들이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통과를 하게 되죠. 이 통과를 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치가 창출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물품을 옮길 때에는 한국에 있는 트럭을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트럭을 타고 옮기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도 좀 사먹고 돈도 좀 쓰고 가겠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류 허브,
물 허브를 노리고 있죠. 자, 3번 볼게요. 과세 방법에 의한 분류.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느냐? 제가 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에는 보통 과세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떤 기준이었냐면 가격 기준이었어요. 근데 꼭 가격 기준으로만 세금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에 종가세. 요거는 그 옆에 나와 있는 ad valorem 있죠?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종가세라는 뜻이고, 종가세란 물품의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즉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과세 가격을 산출하겠다라는 거예요. 고가의 물품에는 관세가 많이 부과되고 저가의 물품에는 관세가 적게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관세의 표에는 대부분의 품목이 종가세로 되어 있다. 웬만해서는 전부 다 해당 물품의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인 부가가치세라든지 전부 다 어때요? 가격 기준으로 책정을 하게 되죠. 그거하고 유사하게 일반적으로는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장점은 뭐예요? 시장 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과세 부담의 균형을 유지한다. 만약에 내가 곡물들을 사왔어요. 근데 곡물들이 어떤 시기에는 값이 폭등했다가 어떤 때는 좀 안정적이었다가 어떤 때는 또 폭락하기도 했다가 이렇게 수시로 변동을 하죠. 그러면 그 가격에 맞춰서 세금도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평한 거죠. 단점은 뭐예요? 저가품에 대한 상대적인 세부담이 적어서 동종 국내 산업의 보호 효과가 적다.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뭐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쌀이라든지 아니면 콩 이런 것들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콩을 500원에 판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값이 굉장히 싸요. 50원이에요. 그러면 이 50원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하더라도 물류값을 다 포함하더라도 한 100원에서 2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동종 국내 산업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종가세로 가격을 관세를 책정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 보면은 관세액을 구하는 방식이 과세 가격에다가 곱하기 관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에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가격 말고 중량에 따라서 혹은 수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2번 볼게요. 종량세라고 되어 있죠. 종량세는 물품의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수입 물품의 개수, 부피, 중량, 치수 등을 확인하면 쉽게 관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우리가 그 금액,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물품 가격에다가 운송비, 보험료 전부 다 포함을 했었었죠. 조금 복잡했는데 이건 어때요? 상대적으로 좀 계산하기 쉬워요. 수량만 알면 되니까. 중량만 알면 되니까. 영화용 필름과 비디오 테이프 등이 대표적인 종량세 물품이다. 요거는 외워두세요. 영화용 필름,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는 종량세다. 1번 장점으로는요. 과세 방법이 간단하고 행정상 편리하다. 단점은 뭐예요?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므로 불공평할 우려가 있다. 수량에 따라서 얼마를 부과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이제 영화용 필름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만 영화용 필름도 그렇고 만약에 보석도 똑같이 종량세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한다면 뭔가 괜히 훨씬 더 비싼 거, 훨씬 더 싼 거를 구매하면서도 어때요?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좀 억울한 면도 생기겠죠. 그래서 관세액을 구하는 방식은요. 수량에다가 단위 수량당 가격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가격.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요, 물건 한 개당 관세가 얼마가 부과됐다. 즉, 관세액을 얘기하는 거죠. 자, 3번에 기타의 방법도 있어요. 이 종량세하고 종가세를 서로 혼합하는 방식인 혼합세. 2번 선택세.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동시에 정하여 놓고 그중 높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과세하는 제도. 이렇게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해놓고서 그 중에 높게 나오는 관세액을 기준으로 징수하겠다라고 한다면 보통 그 국가라든지 아니면 그 단체가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에 관세 징수의 우선입니다. 우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왜 관세법에 나와 있어요? 관세 징수를 할 때에는 관세를 최우선으로 징수한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요, 관세를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해요. 그리고 체납이 될 경우에 금전 등으로 다른 조세와 동일하게 분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볼게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인 국세보다 관세 징수를 우선으로 해요. 사실 뭐 관세, 부가세, 아니면 기타 내국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징수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물품을 놓고서 A라는 기관은 나는 관세 먼저 징수할래라고 하고, B는 나는 부가가치세 먼저 징수할래, C는 다른 세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법에 관세 징수의 우선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 물품이 만약에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다 라고 한다면 뭘 최우선으로? 관세를 최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 체납 처분을 해요. 우리가 돈을 못 내게 되면은 물품으로 갖다가 세금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그 물품이 관세의 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관세를 먼저 징수할 수는 없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국세와 동순위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우선순위를 갖거나 하게 되면요, 금액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돈이. 그러면 먼저 가져간다라는 거고, 순위가 동등하다라고 한다면 안분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5번에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입니다. 내국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세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하고 부가가치세입니다. 다른 것들도 물론 세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 세목에 해당되느냐 안 하느냐는요, 물품에 따라 달라요.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주세도 부과하고요, 교육세도 부과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물품들이 이렇게 두 개를 부과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식품류 같은 경우들, 뭐 예를 들어서 과일류라든지 아니면 곡식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해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되고, 1번 내국세의 분할 납부. 그럼 이런 내국세 등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많이 나와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요만큼 내고 다음 달에 요만큼 내고 분할 납부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내국세의 분할 납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외워두시고, 이번에 그 밖에 가산세, 체납처분비, 그 밖에 가산세나 체납처분비 등은 관세법의 규정을 따른다. 이 뒤쪽에 가시면은 가산세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그때 조금 자세하게 보실게요. 자, 거기 아래 보시면 부가가치세 나와 있죠. 부가가치세는 모두 거래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되 그 부담의 전가로 예상되는 다단계 일반 소비세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 부가가치세 그 어떤 뭐라고 할까, 알고리즘을 보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A라는 사람은요, 물품을 만들어가지고 B라는 업체에게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본인이 물품을 이렇게 공급하면서 뭘 납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부가가치세니까 10%가 납부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그 다음에 C라는 최종 고객의 물품을 판매할 때 마찬가지로 뭘 받아가요? 부가가치세를 받아가죠. 우리 영수증 보게 되면은 물품 가격 나와 있고 그 아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가세 얼마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처럼 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사람도 내야 되고 이 사람도 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누구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는 수입 물품에 발생하거든요. 납부를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에다가 관세를 더한 다음에 개소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야 된대요. 자, 요거를 한번 딱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세는요, 아까 전에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종가세니까 제가 종가세로 설명할게요. 과세가격에다가 플러스가 아니죠. 곱하기 관세율을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관세가 나오게 되죠. 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요. 요걸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세가격을 요거를 갖고 들어와요. 즉 실제로 발생한 관세를 추가해 준다라는 거죠. 어디에다가? 관세 과세가격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관세 과세가격 요거를 한 번 더 가지고 들어와요. 과세가격.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더해줘요?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 관세 금액 있죠? 이걸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내국세들 발생한 거 있으면은 전부 다 더해준 다음에 여기에다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보통 몇 %죠? 10%.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부가가치세를 산출할 때에는 관련되어 있는 세금 전부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법 적용의 원칙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법 해석의 기준 나와 있네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제 우리가 뭐 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이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납세자 위주로 해석을 해주라라는 겁니다. 2번 신의성실 원칙. 의무 및 직무 수행 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 괄호 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은 신의성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본인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뭘 해야 되죠?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 본인이 실제로 수입한 물량이라든지 수입한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금을 산출할 수가 있는 거죠. 포장 박스에 100개 들어있는데 어차피 검사 안 할 것 같으니까 98개만 신고를 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해석이나 관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데 어디에만 적용돼요?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돼요. 왜냐? 소급해서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과세관청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에만 적용되는 개념이긴 하고요. 근데 이 소급과세 원칙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 그 물품의 품목 분류하는 HS 코드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3번 분류해가지고 이게 이제 관세법에 나오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보실 예정인데 우리 소비자, 즉 물품을 구매하는 수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물품의 세율을 알아야 되는데 HS 코드를 잘 모르겠어요. 분류되는 HS 코드를. 그래서 과세관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요거 HS 코드 좀 확정해달라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 관청에서 이거는 A 코드로 분류가 되고 세금도 세율도 5%다 이렇게 통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수입자가 그게 맞나 보다 하고 이렇게 신고를 했죠. 세금도 5%만 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세관청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10%에 해당하는 물품이었던 거죠. HS 코드도 B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밝혀졌을 때 그 이후부터는 요 내용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기존에 5%로 계속해서 수입했던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지는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급과세 금지 원칙입니다. 자, 4번 세관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관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우리 대무역법 보셨을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왔죠. 산업부 장관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산업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한다. 혹은 산업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다. 승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나왔잖아요. 그게 동일하게 관세법에는요. 관세청장이 승인할 수 있다. 세관장이 승인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쫙 바뀌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면 세관장, 관세청장이 승인, 허가를 해주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재량권이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관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하고 수리를 해주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조금 싫어하는 수입자예요. 그래서 세관 공무원이 일부러 조금 뭔가 이렇게 흠을 잡아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거 다시 바꿔와라 안 된다 못해준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요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여기 법은요 정말 용어가 가장 중요해요. 정의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기 옆에다 좀 써두세요. 이 용어의 정의는요 대외무역법에 나와 있는 거하고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수입이죠. 대외무역법에서도 수입에 대한 개념이 나왔었어요. 1번,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처음부터 달라졌죠. 대외무역법이랑. 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물품을 이렇게 반입하는 것을 우리가 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보세구역이 어떤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보세 판매장, 우리 면세점 있죠. 그거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금이 유보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즉 여기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 이때는 물론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3번에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자, 계속 1번, 2번, 3번 다 뭐가 나와요? 외국 물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외국 물품은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로 도착했는데 아직 수입 신고가 되지 않은 물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이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을 사용을 했어요. 그럼 외국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한 거죠. 이거는 수입으로 봅니다. 대신에 뭐가 발생을 해요? 관세가 납부가 돼야겠죠.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보시고. 4번,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산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되는 거예요. 2번,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이 있습니다. 요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은 1번은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근데 2번은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1번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요게 이제 2021년 들어오면서 용어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변경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을 해 놓은 거고 원래는 선용품, 기용품 이런 용어로 우리 관세법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변경이 되시니까 이제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혹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선용품, 기용품으로. 근데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이게 용어가 완전히 그 의미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이 한자를 그냥 좀 더 순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선박용품 그 다음에 항공기용품 이게 뭐냐? 그거예요. 배에서만 사용하는 물품. 그래서 선박용품인 거고 기용품은 비행기에서만 사용하는 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뭐 대다수 분들이 타보셨을 테니까 얘기를 해보면 그 비행기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거기에 조끼 같은 거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해놓고 실제로 그 비행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기용품, 항공기용품이라고 불러요. 또 배에서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선박용품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서 구명조끼를 찼어요. 그럼 그거는 인정해준다라는 거죠. 2번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선박용품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기용품들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경유했다가 바로 다른 나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입니다. 3번에 여행자가 휴대폰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소비, 사용하는 경우 4번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뭔가 의무 부과도 없어지는 거예요.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내국 물품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해외에서 들어온 물품인데 아직까지 수입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국 물품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내국 물품은 뭘까요? 이 외국 물품이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된 상태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케이스가 있겠죠.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품. 그게 아직 수출 신고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내국 물품이 될 거예요. 1번.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즉 국내에서 제조한 거죠. 2번.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선박은 국적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선박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바다, 공해에 가서 어획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물품이죠. 3번.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자, 요거는 내용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배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 들어오기 전인데 그냥 수입 신고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입 신고가 세관 공무원 통해서 수리가 됐다,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내국 물품으로 보겠죠. 4번.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된 물품. 자, 우리가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면 보통 보세구역으로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때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된 다음에, 즉 내국 물품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반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4번 보시면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받았대요. 즉
수입 신고를 했는데 이게 수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물품을 못 갖고 나와요. 그런 때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외국 물품인 상태지만 미리 반출을 받겠다라고 승인을 받게 되면은 가지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국 물품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5번에 수입 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수입 신고도 아직 안 했는데 물건을 그냥 가지고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내국 물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5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실 거지만 어쨌든 수입 신고는 나중에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4번에 외국 물품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2번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이것도 선박이 누구 거예요? 외국 거예요? 그러면 외국 물품입니다. 3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국내에서 만들어진 물품 같은 경우에는 내국 물품이에요. 근데 이거 수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수출 신고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해당 신고가 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 물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비록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외국 물품으로 부릅니다. 4번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 즉 그런 거죠. 우리 대무역법 시간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한번 배우신 적 있죠. 해외로부터 딱 들어온 물품인데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원산지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용 스티커를 가지고 이 물품에다가 작업을 했습니다. 보수 작업을 해줬어요. 그러면 외국 물품에다가 그 스티커는 내국 물품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예요. 그럼 이걸 과연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으로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과된 스티커는 그냥 전부 다 외국 물품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5번에 보세 공장에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에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요거는 외국 물품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보세 구역, 보수 작업,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이런 것들은 뒤쪽에서 보실 거니까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수입의 의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제가 뭐냐면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수입도요. 물품을 수입하고 수입 신고하고 관세 내고 이게 수입이잖아요. 근데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수입으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 물품은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왔죠. 적법하게 수입된 거고요. 관세를 징수하지 않아요. 자, 1번. 최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우리 최신관서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해외에서 우편물이 와요. 그럼 여기 우체국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죠. 그것처럼 최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2번 관세법에 의해서 매각된 물품. 어떤 특정한 사정에 의해서 물품이 수입이 되다가 이게 매각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관세청이나 세관 통해서 매각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물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다음에 3번 관세법에 의해서 몰수된 물품. 뭔가 이제 범죄에 활용된 물품이에요. 그래서 그 물품 자체를 몰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잃었으니까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겠죠. 4번 관세법에 의해서 통고 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우리 통고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부하는 처분,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물품으로 대신 낸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입의 의제로 봅니다. 다음 5번에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약간 몰수보다는 국고 귀속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긍정적인 느낌이 좀 들죠. 뭐 큰 차이는 없고 어쨌든 국고 귀속됐어도 마찬가지로 관세 납부하지 않고요. 6번에 몰수에 가름하여 추징된 물품. 이 추징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물품을 몰수를 해야 돼요. 범죄에 사용된 물품을 몰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 부숴서 없앴어요. 몰수를 못하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몰수를 못하게 됐으니까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행위를 추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수출 및 반송. 여기 1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관세법 처음 보면은 정의가 쫙 나와 있거든요. 그 정의를 지금 정리한 부분이에요. 수출 및 반송. 수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외국으로 보내는 거고,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즉, 한국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여기 어디 보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 운송수단에 이렇게 올라가져 있다가 바로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수출 및 반송의 의제. 우리 수입의 의제는 보셨죠? 위에서 최신관세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요거는 아까 전에 국내로 갖고 들어온 거고요.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게 되겠죠. 적법하게 수출 반송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7번에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나와 있어요. 요거에 대한 명칭이 요걸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차량. 해당 선박, 항공기, 차량에서만 사용하는 물품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소모성 기자재, 음료, 밧줄, 수리용 부속품, 집기, 식료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용품,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차량용품,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뭐예요? 국제무역선, 국내 운항선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이제 명칭이 바뀌었으면 이번에 들어오면서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즉 국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국제고요. 그 다음에 국내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거는 우리가 국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제무역선, 뭐 국내 운항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은 8번에 통관 나와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뭐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반송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우리가 통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통관은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반송 통관으로 구분이 됩니다. 내국 물품은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서 외국 물품이 되고 외국 물품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서 내국 물품이 돼요. 그러나 반송 통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수입 신고 수리 전에 외국 물품 상태 그대로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요거였죠? 국내에 들어왔는데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는 경우 요거를 반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수입 신고를 해가지고 수리가 돼서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나가려고 할 때는 무슨 통관이에요? 반송 통관이 아니라 이거는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만드는 수출 통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용어 정의는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 보시면 환적, 복합환적,
운영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에 환적하고 2번에 복합 환적을 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우리 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운송수단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환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대로 사람한테 적용이 되면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하냐면 환생을 사용을 해요. 얘가 그런 거죠. 우리 그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로 환승을 한 다음에 목적지까지 가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환적이라고 하면요. 중국에서 물품이 출발을 해요.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는 배에 갈아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가 일어난 거죠? 환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품을 갈아태우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똑같은 유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물품이 들어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삥 둘러서 배 타고 가는 것보다 여기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면은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배 타고 들어왔다가 내려가지고 트럭으로 이렇게 쭉 가서 여기에서 다시 배에 태워가지고 이쪽으로 보냈어요. 운송수단이 여러 개 등장했죠. 배, 그 다음에 트럭, 또 배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복합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무역 관련된 쪽, 그 다음에 뭐 관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무역 관련해서 복합이라는 얘기가 사용이 돼요. 그러면 운송수단이 2개 이상 사용된 상황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설명 한번 볼게요. 1번에 보시면 환적 나와 있죠. 동일한 세관 관할구역 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실는 것을 말한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 인천에서 갈아타는 거예요. 근데 2번에 복합환적 보세요.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라든지 가겠죠.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구분해 두시고 3번에 운영인 특허보세구역에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종합보세 사업장에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요거에 대한 개념은요, 이 뒤쪽에서 보세구역 보실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보세구역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이 서울 근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다라고 한다면 성수동 쪽에 가면은 이 보세구역이 좀 있어요. 몇 개 거기 조금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인천 쪽에 가면요, 인천항 있죠, 이쪽에 거기 주변에 가면은 보세구역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보세구역이라고 한다면 보세 창고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부터는요, 저희 잠깐 쉬었다 할게요.